여보, 당신 태수 씨 맞지?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십니까, 사모님? 18년 전 인도양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외동아들 결혼식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순덕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순덕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18년의 시간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어요. 순덕은 해운대 그랜드 호텔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죠. 건네는 축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혼자였거든요. 신부 측 혼주석에는 박 회장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팔짱 낀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순덕의 옆자리는 18년째 비어 있었죠. 민수 어머니, 혼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척 어르신의 말에 순덕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자신의 서러움이 아들의 기쁨에 그늘을 드리워서는 안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순덕은 문득문득 옆을 돌아봤어요. 비어있는 그 자리가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웨딩홀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순덕의 마음속 그늘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8년.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 됐어요. 인도양으로 떠났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빈관으로 치른 장례식 이후 순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축의금이요. 순덕은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웨딩홀 입구가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저것 봐, 박 회장님이 직접 나가시네. 웅성거리는 소리에 순덕도 고개를 돌렸어요. 사돈인 박 회장은 부산에서 수산물 유통으로 손꼽히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부 측 하객들 사이를 빠져나가 로비 쪽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서를 보낼 법도 한데 직접 마중을 나가는 모습이 이례적이었죠. 하객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렸어요. 박 회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남자였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고 자세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박 회장 같은 거물이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박 회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꼿꼿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어요. 아, 사돈어른. 박 회장이 순덕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순덕도 자세를 바로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죠.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박 회장이 옆에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덕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 얼굴,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오똑한 콧날, 각진 턱선,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18년 전 인도양에서 죽은 남편 강태수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순덕은 속으로 부정했어요. 태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태수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상가공 사업을 하시는 정혜광 대표님이십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우문거렸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시죠. 순덕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인사드립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마저 태수와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순덕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순덕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순덕이 긴장한 줄로만 알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사돈 어른께서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아드님 결혼식이니 당연하죠.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혜광이라 불린 그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박 회장이 정혜광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향했어요. 순덕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태수와 똑같았어요. 왼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 팔을 흔드는 각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덕은 입구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주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는 걸까? 순덕은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어요. 주례 선생이 단상에 오르고 하객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순덕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남편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고개를 살짝 돌려 하객석을 훑었어요. 박 회장 바로 뒤에 앉은 정혜광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태수가 TV 볼 때 하던 그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1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갈치 시장 골목이었어요. 순덕은 광어를 손질하다가 갑자기 울린 전화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세요? 강태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말투에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해양수산부 어업관리과입니다. 인도양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제7태창호가 침몰했습니다. 강태수 기관장님은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광어 위로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지만 순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실종이요? 현재 수색 작업 중입니다만 폭풍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몰려왔지만 순덕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 뛰는 소리만 둥둥둥 울렸습니다. 일주일 뒤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무릎이 꺾였어요. 인도양은 너무 깊었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침몰하면서 선원 대부분이 실종됐고 몇 구의 시신만 겨우 건졌다고 했어요. 태수의 시신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유품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 안주머니에서 선원증과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이었어요. 시신도 없이 선원증과 도장만으로 남편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빈관이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15살 민수가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완장을 찬 소년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울어도 돼.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드실 거잖아요. 그 말에 순덕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5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상주 완장을 찬 아들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빈관 앞에서 모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온기도 채취도 마지막 숨소리도 없이 그저 영정 사진 한 장만 안고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더욱 혹독했어요. 남편이 타던 원양어선에서 나오던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졌습니다. 순덕은 그날부터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자갈치 경매장에서 생선을 나르고 얼음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바닷바람은 뼈를 애는 것 같았어요. 손은 얼고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횟집으로 출근했어요. 광어를 뜨고 우럭을 손질하고 회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비린내가 살갗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손톱 밑까지 스민 비린내는 순덕의 일상이 됐습니다. 겨울이면 손에 동상이 걸렸어요.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베이곤 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15살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순덕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아빠 없어도 기죽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너 의대까지 보낼 거다.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덕은 1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경매장과 횟집을 오가며 돈을 모았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견뎠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를 다녔고
전공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오늘 장가가. 순덕은 속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18년간 없었듯이. 그런데 지금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환각을 보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악수의 온기는 분명 진짜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자꾸만 정혜광에게 향했어요. 그가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마저 태수와 똑같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가에 잡히는 주름,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송곳니. 정말 태수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모르는 거지? 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18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왜 정혜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광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인사하셔야죠.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순덕의 팔을 잡았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순덕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미안해. 허둥지둥 일어나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나란히 인사하는 것과 달리 순덕은 혼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순덕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정혜광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어요. 양가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 사진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순덕은 기계적으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지만 시선은 계속 하객들 사이를 헤맸어요. 정혜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님, 카메라 보셔야죠. 사진사의 말에 민수가 살며시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요. 아, 미안해. 정신이 없네.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혜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순덕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어요. 박 회장과 함께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정혜광의 뒷모습. 순덕은 한복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며 정혜광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였습니다. 정혜광의 걸음걸이, 왼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버릇. 순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태수도 저랬습니다. 20년 넘게 원양어선 엔진실을 오가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좁은 통로를 비스듬히 지나다니느라 생긴 버릇이라고 했었죠. 확인해야 해. 놓치면 안 돼. 순덕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돌아 피로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혜광과 박 회장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순덕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태수 씨라면. 순덕은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
순덕은 심호흡을 하고 VIP룸 문을 열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넓은 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장 안쪽에 박 회장과 정혜광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여기 계셨군요. 박 회장이 먼저 순덕을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이리 오세요. 마침 잘 되셨네. 제 은인이신 정 대표님과 자리 합석하시죠. 정혜광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 18년 전 아침마다 들었던 그 목소리. 잘 잤어? 밥 먹고 가. 출근 전 항상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음성이 고스란히 겹쳤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혜광과의 거리가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눈 밑 잔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의 깊이도, 귓불이 살짝 붙어 있는 것도.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시죠. 박 회장의 말에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갈비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놓였습니다. 밥과 여러 가지 반찬도 차려졌어요. 정혜광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그는 밥을 먹기 전 국물부터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떠서 맛을 보더니 소금을 살짝 넣었어요. 국이 조금 싱겁네요. 순덕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태수가 늘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결혼 초 순덕이 처음 끓인 갈비탕을 먹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그때도 국물을 3번 떠서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이 영혼이야. 국물 맛을 먼저 봐야 밥맛을 안다니까. 25살 새 신부였던 순덕은 그 말이 웃겨서 깔깔 웃었었죠. 무슨 국물이 영혼이에요? 그냥 먹어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국 잘 끓이는 며느리가 살림 잘한다고. 그 뒤로 순덕은 국 끓이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멸치 육수, 사골 육수, 된장국, 미역국. 태수가 이거다 할 때까지. 지금 눈앞의 남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꾹 참았어요. 반찬 중에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정혜광은 젓가락으로 그것을 슬쩍 접시 가장자리로 밀어냈어요. 죄송합니다. 향이 좀 강해서요.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수도 고수를 못 먹었어요. 원양어선이 동남아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현지 음식에 고수가 들어있어서 고생했다고 했었죠. 그 풀냄새가 도저히 안 넘어가. 목에서 거부해. 투덜거리던 남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배웅 나갔던 부산항. 원양어선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먹은 순덕표 된장찌개. 1년만 더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수 대학 보내놓고 나면 나 내려올게.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남편. 순덕의 숟가락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혜광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지가 유난히 튀어나온 그립. 특이한 젓가락질이었어요. 태수는 초등학교 때 손가락을 다쳐서 저렇게 잡게 됐다고 했었죠. 순덕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민수조차 모릅니다. 젓가락질 고치라고 잔소리할까봐 숨겼거든요. 아내만 아는 버릇. 40년을 함께 산 아내만. 순덕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세 가지 습관이 모두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것. 식사가 한창일 때 정혜광이 더운지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좀 덥네요.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목 언저리를 살짝 풀어 헤쳤어요. 그 순간 순덕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로 내려가는 흉터, 화상 자국이었어요. 분홍빛 살같이 어깨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숨이 멎었어요. 신혼 2년차 여름이었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항해 중 엔진실에서 증기관이 터졌대요. 대피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대었습니다. 순덕은 울면서 연고를 발랐어요. 매일 밤 조심조심 거즈를 갈아주고 약을 발랐죠. 아프지?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하라 그랬어야 하는데. 눈물을 훔치며 말하면 태수는 아픈 와중에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걱정하는 얼굴 보는 게 훨씬 아파. 그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흉터가 됐죠. 순덕은 그 흉터를 40년간 봐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같은 크기. 순덕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모두가 쳐다봤어요.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혜광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알아봄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걱정하는 예의 바르고 낯선 눈빛. 그 눈빛이 순덕의 가슴을 찔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 그런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순덕은 간신히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VIP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화장실까지 갔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18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태수야. 틀림없어. 물컵 3번 홀짝이는 버릇. 고수 못 먹는 것. 젓가락 쥐는 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깨에 화상 흉터. 세상에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흉터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왜 나를 모르는 거지? 순덕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울 속 자신이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왜 찾아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왜 나를 잊어버린 거야? 순덕은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쥐었어요. 오늘 안에 확인해야 해.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하고 순덕은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고 축의금 봉투를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덕은 입구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인사.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민수와 수진이 신혼여행을 위해 나올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일주일 뒤에 돌아올게요. 민수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느새 이렇게 듬직해진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같이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공항 가는 길에 들르면. 괜찮아. 얼른 가. 비행기 놓치겠다. 순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민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다가 수진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순덕은 생각했어요. 태수 씨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곧장 박 회장을 찾았어요. 박 회장은 로비 소파에서 몇몇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가가자 박 회장이 알아보고 일어섰어요. 아, 사돈어른.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박 회장은 순덕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호텔 카페의 조용한 구석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해가 기울어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커피잔을 감싸 쥐었어요. 온기가 떨리는 손에 전해졌습니다. 아까 그 정혜광 대표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 왜 갑자기 혜광이 과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그냥 사장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순덕은 평범한 호기심인 척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6년 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눈빛이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수상가공 공장을 세우려고 출장 갔을 때였어요. 현지 파트너를 찾아 이 어촌 저 어촌을 돌아다니던 때였죠.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어촌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해변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어부들 말로는 2년 전에 떠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지 의사한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과거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고. 교통사고나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태수가 그런 상태로 2년을 해변에서 떠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박 회장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가 배 엔진은 귀신같이 고치더라고요. 순덕의 숨이 멈췄어요. 현지 어선들이 엔진 고장나면 다들 그 사람한테 가져갔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손은 정확했거든요. 눈 감고도 고친다고 할 정도로. 원양어선 기관장. 20년 넘게 엔진을 다뤘던 사람. 기억은 잃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탄 화물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게 됐어요. 인도양 한가운데서 무전도 잘 안 터지고 구조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 솔직히 이번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그때 해광이가 뛰어내렸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데도 엔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저도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의 말투였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묵직한 그 말투. 기적적으로 배를 살렸습니다. 엔진을 고쳐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구조했는데 며칠을 생사를 오갔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그날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선원 10명도 다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기억을 잃어도 남을 구하는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원양어선에서도 그랬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늘 본인이 나섰고 후배 선원들이 다칠까봐 앞장섰었죠. 그래서 어깨에 화상도 입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정해광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줬고요. 해광, 바다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저를 구해준 빛이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도 대줬습니다. 그 친구가 수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신기하죠? 기억은 없는데 바다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은 없어도 몸이,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바다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박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산가 공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제 회사의 최대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저보다 사업을 더 잘해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분, 한국 사람 아니었습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어는 완벽했어요. 억양도 부산 쪽 같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건 확실했죠.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문 대조도 해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새 신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이해했어요. 태수는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문을 대조해도 나올 리가 없었죠. 그런데 사돈어른, 박 회장이 갑자기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혹시?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 순덕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해광이 사실은 18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남편이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순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박 회장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정 대표님은 언제까지 한국에 계십니까? 순덕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배를 탑니다. 내일 아침. 순덕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도 채 안 됐어요. 사돈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순덕은 간절한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 대표님을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18년 전 기억들이 영사기처럼 머릿속에 흘러갔습니다. 태수가 처음 원양어선을 탔을 때 6개월씩 집을 비우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날들. 그러다 휴가를 받아 돌아오면 모든 서운함을 녹여버리던 그 웃음. 항구에서 손 흔들며 떠나던 뒷모습.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을까요? 18년 전 1월이었어요. 설 연휴 전에 떠났습니다. 금방 올게. 이번 조업 끝나면 휴가야. 민수 졸업식은 꼭 갈게.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졸업식에 오지 못했어요. 영영. 새벽 3시. 순덕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켜니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40년 된 부엌. 싱크대도 낡고 찬장도 오래됐지만 손때가 묻어있는 공간. 순덕은 냉동실에서 멸치를 꺼냈어요. 큰 멸치와 작은 멸치를 골랐습니다. 18년 만에 끓이는 멸치 육수. 태수가 가장 좋아했던 맛이었어요. 당신 멸치 육수가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거야? 휴가 때마다 그렇게 말했었죠.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곤 했어요. 뭘 그래. 그냥 멸치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아니야. 다른 집은 이 맛이 안 나. 당신 손맛이야. 멸치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서서히 끓기 시작하자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순덕은 거품을 걷어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기억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 국물색이 맑아질 때까지 거품을 걷어냈어요. 다시마를 넣었다가 적당히 우러나면 뺐습니다. 멸치를 체에 걸러 맑은 육수만 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만은 1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맛을 봤어요. 맞아. 이 맛이야. 40년 전 신혼 때부터 끓이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보온병에 육수를 담았어요. 뚜껑을 꽉 닫으며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을 기억할까? 오전 10시 해운대 호텔 카페. 순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차는 식어가는데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18년 전 남편을 삼킨 바다와 같은 바다.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정혜광이 들어섰습니다. 회색 코트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순덕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사모님? 정중한 인사. 여전히 낯선 눈빛.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코앞에 남편이 있는데 그 눈에 자신을 향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광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순덕이 손을 저었어요. 저기, 이걸 좀 드셔보시겠어요? 순덕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종이컵에 육수를 따랐어요. 맑고 구수한 향이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혹시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정혜광이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멸치 육수예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정혜광은 잠시 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컵이 살짝 기울어졌어요. 이 맛. 정혜광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맛본 것 같은데. 그가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표정. 이상하네요.
낯설지가 않아요. 누군가 이런 걸 자주 끓여줬던 것 같은. 순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예요.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정혜광은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여자가 어디론가 가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의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간절함? 슬픔? 그리움? 알 수 없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방금 마신 그 육수. 혀끝에 남아있는 그 맛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어요. 좋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드리죠. 순덕의 차가 영도대교를 건넜어요. 부산 시내를 벗어나 영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다리 위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정혜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대교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선들이 오가고 갈매기들이 날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 다리를 건너 영도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가 골목 위로 널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길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정혜광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골목 하나하나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처음 오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순덕이 차를 세웠어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집 앞이었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정혜광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란 대문을 바라봤어요. 낡은 페인트 사이로 드러난 나뭇결. 문고리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문고리를 향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기익. 문이 열렸어요. 작은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어요.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빨래줄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마당. 정혜광의 발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마당을 둘러봤어요. 감나무의 굽은 가지, 평상의 다른 나무결, 현관문 옆에 놓인 낡은 장화. 모든 게 처음 보는 것인데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정혜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혜광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덕은 정혜광을 자갈치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 그리고 생선 비린내. 여기는 정혜광이 멈춰섰어요. 시장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횟집들이 즐비하고 좌판마다 생선이 쌓여 있었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와요. 싱싱한 광어. 울어. 회 싸게 먹고 가요. 소리, 냄새, 풍경. 모든 감각이 정혜광을 자극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두리번거렸어요. 왜 그러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이 냄새가. 정혜광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좌판들 사이를 지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광어 좌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상인이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칼질로 회를 떠내는 모습, 비늘이 튀고 살이 발려져 나왔어요. 정혜광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자기도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확신. 저 양반 뭐야? 상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혜광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덕이 옆에 다가왔어요. 옛날 생각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이 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정혜광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점심 드시죠. 40년 된 횟집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인테리어도 오래됐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는 집. 순덕이 자주 가던 곳. 태수도 휴가 때마다 왔던 집. 좌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하얀 살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옆에 초장과 간장, 기름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혜광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회를 집어 초장 쪽으로 가져갔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방향을 바꿨어요. 간장 쪽으로. 회를 간장에 살짝 적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장을 한번 찍었어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순덕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렸어요. 태수만의 습관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회를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어요. 간장에 적시고 기름장을 묻혀서 먹었죠. 초장이 비리다고 했었어요. 원양어선에서 워낙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담백하게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결혼 초에 순덕이 신기해서 물었었죠. 여보, 왜 그렇게 먹어? 초장에 안 찍어? 기름장이 더 맛있어. 한번 해봐. 고소하니까. 그때 태수가 권한 대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 뒤로 순덕도 그렇게 먹게 됐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사모님은 왜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까? 정혜광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순덕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을 한 분 알아서요. 오래전에. 정혜광은 순덕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이렇게 가요. 그 말에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태종대에 도착했어요. 등대가 있는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망대에 서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어요. 갈매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갯바람에 실린 소금기. 정혜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갑자기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대표님. 순덕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정혜광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파편적인 영상, 어지럽게 흔들리는 화면, 검은 바다, 솟구치는 파도,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 물이 쏟아지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빠 언제 와?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명하게,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아빠 빨리 와. 보고 싶어. 정혜광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가까스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순덕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혜광은 숨을 몰아쉬며 순덕을 바라봤어요. 지금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 아빠 언제 와? 하고 순덕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 어린 시절 민수가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배 타고 떠날 때마다 항구에서 울며 말했었죠. 아빠 언제 와? 빨리 와. 6개월씩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아이.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며칠 전부터 들떠서 잠을 못 잤어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플라스틱 커버에 담긴 1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졌어요. 플라스틱도 누렇게 변색됐고 사진 자체도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자주 꺼내본 사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여주면 모든 게 바뀝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보내면 안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떠나요. 영영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이걸 보세요.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정혜광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가족. 한쪽에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 그 옆에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혜광의 시선이 사진 속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광대뼈, 눈, 코, 입,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 이게 정혜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에요. 순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혜광이 아니에요. 강태수예요. 정혜광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18년 전 인도양에서 배가 침몰했을 때 당신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순덕이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민수. 어제 결혼한 그 아이가. 정혜광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혜광입니다. 16년 전부터 쭉. 이름도 신분도 사업도 다 정혜광이에요. 아니에요. 순덕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은 강태수예요.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랐고 25에 저랑 결혼했어요.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20년을 바다 위에서 살았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전 1월 설 연휴 전에 배를 탔어요. 마지막으로 금방 올게 하고 손 흔들고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혜광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렸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멸치 육수 맛이 익숙했죠? 영도 집 마당이 익숙했죠? 자갈치 시장 소리가, 냄새가 익숙했죠? 정혜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를 먹을 때도 손이 저절로 갔잖아요. 간장에 찍고 기름장에 묻혀서. 왜 그랬는지 몰랐죠? 그게 당신 습관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순덕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이 목소리 들었죠? 아빠 언제 와? 하고. 그게 우리 민수 목소리예요. 당신 아들. 정혜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는 부정하는데 가슴이,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기억도 과거도 백지 상태였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해리성 기억상실이었죠. 박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요. 정혜광으로. 그게 제 전부예요. 정혜광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저한테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당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덕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진짜 당신. 정혜광은 기억을 잃어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에요. 정혜광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옆에 선 여자도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순덕. 주름도 없고 손도 거칠지 않던 때. 그리고 소년. 교복이 큰 게 새로 산 듯 보였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지만 행복한 표정. 이 사람들이 정말 제 가족이었습니까? 네.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순덕이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15살 때 당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시신도 없이 그 뒤로 18년을 혼자 살았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경매장 가고 횟집에서 일하고 손은 칼에 베이고 동상 걸리고 그래도 버텼어요. 아들 하나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혜광은 순덕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손. 1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서. 그런데 어제 아들 결혼식에서 당신을 봤어요. 살아있는 당신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혜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18년의 고통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혜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얼굴도 그 아이도 이 사진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기억상실이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왜 멸치 육수가 익숙했을까요? 왜 영도 집에서 가슴이 뛰었을까요? 왜 자갈치 시장이 낯설지 않았을까요? 정혜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가슴은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혜광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사진 속 남자일까요? 정말 이 여인의 남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16년간 살아온 정혜광이라는 삶은 뭡니까? 가짜였단 말입니까? 저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혜광이 간신히 말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순덕이 사진을 다시 정혜광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혜광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았어요. 내일 아침 부산항에서 배 타시죠? 네. 그 전에.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아직 남았어요. 정혜광은 순덕을 바라봤어요. 이 여인은 진심이었습니다. 18년을 기다렸고, 어제 우연히 만났고,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흔들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배 타기 전에. 그날 밤 정혜광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계속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 옆에 선 여자, 오늘 만난 그 여인의 젊은 시절, 그리고 소년, 어제 결혼한 그 청년의 어린 시절. 정말 내가 이 사람일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사기처럼 흘러갔어요. 멸치 육수의 맛.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영도 집 마당. 처음 본 곳인데 가슴이 뛰었어요. 자갈치 시장. 소리도 냄새도 풍경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횟집.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간장, 기름장, 태종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정혜광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부산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 항구에서 배를 타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삶으로, 정혜광으로서의 삶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사진을 다시 펼쳐봤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가난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사람들인데, 처음 본 사진인데, 그런데 가슴이 저렸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 손에 쥐고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 같은 상실감. 정혜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순덕은 새벽부터 부산항에 나와 있었어요. 국제여객 터미널 입구 카페.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사이에서 순덕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화물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18년 전 남편을 태우고 떠났던 것도 저런 배 중 하나였죠.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순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8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5일. 여보가 떠났다. 3개월 뒤에 온다고 했다. 민수가 항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다음 페이지. 2006년 2월 3일. 배가 침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믿기지 않는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2006년 2월 10일.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다. 민수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순덕은 18년을 다시 살았어요. 2007년 4월 2일. 민수가 의대에 합격했다. 여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2015년 8월 20일. 민수가 전문의가 됐다. 오늘 병원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우리 해냈어, 여보. 2024년 3월 14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혼자 혼주 서는 게 두렵다. 그리고 어제 2024년 3월 16일 여보를 다시 봤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날 기억하지 못한다. 순덕은 수첩을 덮었어요. 7시가 되자 정혜광이 나타났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터미널 입구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정혜광이 순덕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앉으시죠. 순덕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정혜광이 트렁크를 세우고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어젯밤 주무셨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못 잤습니다. 정혜광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저도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덕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편지들이요. 18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쓴 거예요. 봉투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을 편지를 왜 썼냐고요? 순덕이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그냥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민수가 뭘 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견디고 있다는 걸. 정혜광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중엔 쓰다가 울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편지가 3년 전이에요. 민수가 전문이 된 날. 순덕이 봉투를 정혜광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읽어보세요. 정혜광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사모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제가 정말 강태수일까? 정말 사모님 남편이었을까? 정혜광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밤새 구겨진 사진. 이 사진을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제 하루 분명히 뭔가 느꼈어요. 멸치 육수도, 영도집도, 자갈치 시장도 다 낯설지 않았어요. 순덕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혜광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이 꺼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혜광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기억은 없어요. 사모님 얼굴도, 그 아이 얼굴도, 함께했다는 25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16년을 정혜광으로 살아왔습니다. 정혜광이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집이 있고, 회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게 제 전부예요.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모님을 만나고 정혜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슴을 쳤습니다. 어느 게 진짜 저예요? 강태수예요. 정혜광이에요?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16년간 쌓아온 삶이 있어요. 그게 가짜라는 겁니까? 기억을 잃어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겁니까? 정혜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기억 없이 깨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박 회장님 도움으로 사업 시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16년이요. 1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거짓이 되는 겁니까? 정혜광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곳에 가족이 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야 했다고?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정혜광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모님은 제가 강태수로 돌아오길 바라시잖아요. 기억을 되찾고 예전 삶으로 돌아오길. 그게 순덕이 말하려 했지만 정혜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정혜광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요. 18년이나 지났는데 의사들도 그랬어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강태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이 남자는 저와 닮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는 정혜광이에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혜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요. 네. 기억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요. 정혜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돌아온다면 지금의 저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혜광은 없어지고 강태수만 남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죽음 아닙니까? 순덕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정혜광에게는 정혜광으로서의 삶이, 정체성이 16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였습니다. 사모님, 정혜광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18년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강태수가 될 수 없어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나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혜광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강태수인 척 산다면 그게 사모님한테 더 잔인한 거 아닐까요? 기억도 없으면서 남편인 척, 아버지인 척.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혜광이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모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정혜광을 바라봤어요. 혹시,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저를 찾아와 주실 수 있나요? 정혜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혜광이 트렁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그가 사진을 순덕에게 돌려주려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사진은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꺼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정혜광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18년간의 편지. 읽어볼게요. 천천히.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혜광이 터미널 안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이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 정혜광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다시 돌아섰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광이 안으로 사라졌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3월의 바람. 순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 적었어요. 2024년 3월 17일. 여보를 보냈다. 다시. 이번엔 영영 못 볼 것 같다. 18년을 기다렸는데. 찾았는데. 그런데 보냈다. 내가 미련한 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 글씨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순덕은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산항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저 바다 너머로 남편이 또 떠나갑니다. 18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살아서. 순덕은 고개를 돌리고 터미널을 떠났어요. 같은 시각. 터미널 안. 정혜광은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순덕이 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보에게. 오늘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이 커서 헐렁헐렁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이가 학교 가면서 울었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 손잡고 가는데 자기는 혼자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보고 싶어요. 매일. 2008년 3월 2일 순덕. 정혜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에게. 오늘 당신 생일이에요. 60세. 미역국 끓였어요. 먹을 사람은 없지만 60년을 살았는데 25년밖에 함께 못했네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는 당신 없이 35년을 더 살아야 하나 봐요. 그것도 인생인가 봐요. 2019년 8월 15일 순덕. 정혜광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인이 1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글 사이로 느껴졌어요. 고통, 그리움, 외로움, 그래도 견뎌온 세월. 제가 그 사람이 맞을까요? 정혜광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오후 2시, 순덕은 영도 집에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정혜광이 섰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순덕은 평상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부산항 쪽. 지금쯤 배가 떠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신혼여행 재미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재미있게 놀고 와. 순덕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우셨어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병원 가세요. 약 드시고. 응. 걱정 마.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평상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순덕이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나 오늘 당신 보냈어. 또 이번엔 살아있는데도 보냈어. 눈물이 흘러 귀 밑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바보지? 붙잡았어야 하는데. 놓아줬어. 그 사람도 힘들어 보여서. 정혜광으로 16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강태수가 되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18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못 만나는 거잖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배 기적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덕은 평상에 누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됐고 밤이 왔어요. 순덕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같은 날 오후 3시. 인도네시아행 페리는 아직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어요. 출항 시각은 오후 7시. 정혜광은 선실에 짐을 풀어놓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시내가 보였어요. 저 멀리 영도대교도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다시 펼쳐봤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가족.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일까? 갑판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 사진이 펄럭였습니다. 정혜광은 사진을 꼭 잡았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 사진입니까? 중년 남자였어요. 같은 배를 타는 승객인 듯 했습니다. 비슷한 거요. 정혜광이 대답했어요. 가족이 그립네요. 저도 인도네시아 일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못 와요. 아이들 크는 거 못 보고.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가족은 언제나 기다려주니까 다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가 정혜광을 보며 웃었어요. 정혜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가족. 문득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터미널에서 본 그 외로운 뒷모습. 18년을 기다렸다는 여인. 남자는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정혜광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속 소년. 어제 결혼한 청년의 어린 시절. 민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후 6시. 정혜광은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순덕이 준 편지들을 꺼냈어요. 한 통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에게. 오늘 민수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여보에게. 태풍이 왔어요. 당신 배는 괜찮을까? 여보에게.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보에게. 오늘 당신 제사예요. 17주기. 편지를 읽으며 정혜광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여인의 18년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세월. 외로웠지만 견뎌낸 시간.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여보에게. 오늘 민수가 전문의가 됐어요. 당신 없이 21년을 살았네요.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살아냈어요. 이제는 편지 그만 쓸게요. 당신한테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쓰는 게 이제는 너무 슬퍼요. 그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잘 있어요, 여보. 2021년 6월 15일 순덕. 정혜광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편지들을 쓴 여인이, 18년을 혼자 버텨온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오후 7시 출항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행 페리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출항하겠습니다. 하선하실 분은 지금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혜광은 침대에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인도네시아어로 반복됐어요. 페리 TUJUAEN 저카터, 인도니저. 그 순간, 배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정혜광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쏟아졌습니다. 18년 전, 인도양, 1월의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제칠 태창호가 거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기관장님, 엔진이 멈췄습니다. 어린 선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47세의 강태수가 엔진실로 뛰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증기가 자욱했어요. 배가 요동쳤습니다. 제 길 완전히 나갔네. 태수는 공구를 집어들고 엔진을 살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배가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갑판으로, 빨리.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엔진실을 빠져나가 갑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들. 다들 구명조끼 입어. 빨리.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선원이 보였어요. 김동현. 20살. 이번이 첫 항해였습니다. 기관장님. 동현이 태수를 보며 울먹였어요. 손에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구명조끼가 모자라요. 태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누군가 2개를 입은 모양이었어요.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배가 더 심하게 기울었어요.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었어요. 이거 입어. 기관장님은요? 나는 수영 잘해. 바다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이야. 태수가 동현에게 조끼를 입혔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잖아. 집에 부모님 계시고. 어서 입어. 급하게 조끼를 입히는 바람에
태수의 안주머니에 있던 선원증과 도장이 조끼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물에 뛰어들 준비. 태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태수의 몸이 갑판에서 떠올랐어요. 기관장님, 동현이 태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바다로 쓸려 내려갔어요. 검은 파도가 그를 삼켰습니다. 순덕아,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태수는 아내를 떠올렸어요. 민수야, 아들의 얼굴도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수는 표류하고 있었어요. 구명조끼 없이 오직 의지력만으로 파도에 밀려 떠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살아야 해. 집에 가야 해.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순덕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안. 어부들이 해변에서 남자를 발견했어요. 가까스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 여보세요? 괜찮아요?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텅 빈 눈.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바다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강태수는 사라졌어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침몰 현장,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했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젊은 선원 하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조끼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선원증, 도장, 신원 확인됐습니다. 강태수 47세, 기관장. 어린 선원 김동현의 시신이 강태수로 오인됐어요. 그렇게 강태수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진짜 태수는 기억을 잃은 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눈을 떴고, 가짜 태수는 관에 담겨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 영도, 빈관 앞에서 순덕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15살 민수가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는 태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현재 으아 정혜광이 아니 이제는 강태수인 그가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돌아왔어요. 순덕의 얼굴, 젊은 시절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 결혼식 날 비 오던 것,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원양어선에서의 20년, 파도 소리, 엔진 냄새, 동료들 얼굴, 영도 집, 마당의 감나무, 순덕이 끓여주던 멸치 육수, 자갈치 시장, 순덕이 광어 손질하던 모습, 민수, 학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하던 날, 그리고 18년 전 그날 밤, 폭풍 후, 침몰하는 배, 동현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순간, 순덕아, 태수는 목 놓아 울었어요. 민수야, 18년 만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미안해, 미안해. 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18년. 가족을 떠나 있던 18년. 기억도 없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덕은, 민수는 혼자 어떻게 버텼을까.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짐을 집어들었어요. 선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손님, 손님 출항했습니다. 선원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못 내립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배는 이미 부두를 떠나고 있었어요.
10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못 뛰어내립니다. 위험해요. 선원이 태수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태수가 외쳤어요. 아내한테 가야 해.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물로. 첨벙.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태수는 팔을 휘둘러 부두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20년 바다에서 산 사람이에요. 수영은 자신 있었습니다. 10m를 헤엄쳐 부두 계단에 손을 뻗었어요. 계단을 붙잡고 올라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터미널로 뛰어갔어요. 택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영도요. 영도 해안마을. 빨리요. 손님, 옷이 다 젖으셨는데. 괜찮아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영도대교를 건넜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골목, 익숙한 집들, 다 기억났습니다. 하나하나. 오후 8시, 택시가 골목 입구에 섰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태수는 요금을 던지듯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골목을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8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익.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순덕.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순덕은 혼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순덕아. 태수가 불렀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젖은 옷을 입고 헐떡거리는 남자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왜? 순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배 타지 않았어요? 떠났잖아요. 태수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기억났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요? 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 기억났어. 순덕아. 순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나야. 강태수야. 태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 남편. 민수 아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응. 다 기억났어. 태수가 순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자갈치 시장. 당신이 광어 손질하다가 손 베었을 때 내가 지혈해줬지. 순덕은 입을 막았어요. 첫 데이트 때 태종대 갔었어. 비가 와서 등대 아래서 비 피했지. 결혼식 날도 비 왔어. 당신이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복 많이 받는데 그랬지. 민수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3.2kg.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 꽉 잡았어.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멸치 육수. 40년 먹어도 안 질려. 자갈치 시장 새벽 경매 소리. 당신 손에 뱀 비린내. 영도 마당 감나무. 내가 심었어. 민수 태어난 해에. 태수가 순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다 기억나. 하나도 빠짐없이. 순덕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응. 나야. 어떻게 기억이. 배 기적 소리 들었어?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풍 후. 침몰하는 배. 동현이한테 구명조끼 벗어준 것. 바다로 쓸려 내려간 것. 그리고 당신 얼굴. 민수 얼굴. 다 떠올랐어.
순덕은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여보. 18년 만에 부르는 이름. 태수도 순덕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을 혼자 두고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해, 순덕아. 됐어요. 이제 됐어요. 순덕이 태수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당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두 사람은 놓지 않았어요. 18년의 이별, 18년의 기다림. 그 모든 시간이 이 포옹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집에 왔어. 나 집에 왔어.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응, 당신 집이야. 우리 집. 순덕이 태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입을 만졌어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진짜구나. 진짜 당신이구나. 나야. 강태수야. 태수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당신 남편. 일주일 뒤 민수와 수진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나와서 맞아주셨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마당에 계세요? 민수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감나무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순덕, 그리고 낯익은 남자. 어머니, 저분은.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아, 아버지.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 15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 민수야.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8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태수가 아들에게 걸어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민수를 안았어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컸어. 민수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매일 꿈에서 봤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세 식구가 마당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18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3년 뒤 2027년 봄 영도 앞바다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어요. 배 위에는 5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수, 순덕, 민수, 수진, 그리고 세 살배기 손자 강태민. 할아버지, 물고기. 태민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태수가 웃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아버지, 조심하세요. 애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순덕이 보온병을 열었어요. 멸치 육수가 김을 뿜으며 나왔습니다. 자, 다들 국 드세요. 든든히 먹어야 힘나지. 가족들에게 국을 따라줬어요. 태수가 국을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 멸치 육수가 최고야. 40년째 먹어도 안 질려. 43년째예요, 여보. 순덕이 정정했어요. 아, 맞다. 43년. 태수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손자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봄날이었어요.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18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되찾았습니다. 여보, 태수가 순덕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18년을 기다려줘서. 순덕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바다가 한때 갈라놓았지만 바다가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강태수와 순덕의 이야기, 18년의 이별과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제 그들은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18년을 채우듯.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갈라놓은 부부도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